충남 아산소년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2025년 6월 4일 대한민국 정치사에 새로운 기록이 쓰여졌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1973년생으로 70년대생 최초의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타이틀과 함께였다. 하지만 이 순간이 단순히 젊은 비서실장의 탄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아이가 충남 아산의 작은 마을에서 품었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기도 했다. 52년의 인생을 관통한 끊임없는 도전과 변화, 그리고 시대를 읽는 안목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1973년 10월 24일 충청남도 아산군 오은양읍 용화리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강훈식이라는 이름을 받은 이 아이는 세상에 나온 순간부터 격동의 시대를 경험하게 될 운명이었다. 1970년대 중반의 대한민국은 급속한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변화하고 있었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계획이 한창이던 시기, 농촌에서는 많은 가족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 도시로 향했다. 강훈식의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다. 어린 훈식이 기억하는 온양읍은 따뜻한 온천이 유명한 고장이었지만 그의 가족에게는 여전히 넉넉하지 않은 현실의 공간이었다. 아산의 전통적인 농촌 풍경 속에서 자란 그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일상과 고충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다. 집안 사정으로 인해 충청남도 대전시로 이주하게 된 것은 훈식에게 인생의 첫 번째 큰 변화였다. 아산의 시골에서 대전이라는 도시로의 이주는 어린 그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다. 1970년대 후반의 대전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도시였다. 정부의 행정기관들이 하나둘 들어서고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발전의 이면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훈식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해야 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린 그는 자연스럽게 변화와 적응의 중요성을 체득하게 되었다. 이는 훗날 그가 정치인으로서 시대의 변화를 빠르게 읽고 대응하는 능력의 뿌리가 되었을 것이다. 1980년대 초반 대전 흥룡초등학교에 입학한 훈식의 첫날은 그야말로 문화 충격의 연속이었다. 아산의 논밭과 온천가에서 뛰어놀던 아이가 갑자기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도시의 학교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다. 첫날부터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다. 아산 사투리가 섞인 말투 때문에 대전 아이들이 야, 제 말투 웃기다 며 킥킥거렸던 것이다. 하지만 훈식은 위축되기보다는 오히려 호기심 많은 아이들에게 아산 이야기를 들려주며 금세 인기를 끌었다. 우리 고향에는 온천이 있어서 겨울에도 따뜻한 물이 나와 라고 말하면 아이들이 정말? 그럼 목욕탕이 집에 있는 거야? 라며 신기해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3학년 때 일어난 급식 사건이었다. 당시만 해도 급식이 일반화되지 않았던 시절 도시락을 싸오지 못한 친구가 있었다. 다른 아이들이 외면할 때 훈식은 자신의 도시락을 반으로 나누어 주었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준 김치볶음밥이었는데 절반만 먹어도 배부르다 며 자연스럽게 나누어 먹었다. 이 일화는 훗날 그가 서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밑바탕이 되었다. 1980년대 초반은 전두환 정권의 3S 정책 스포츠, 스크린, 섹시대였다. 하지만 초등학생 훈식에게는 그런 정치적 현실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보는 만화 영화가 더 중요했다. 나도 커서 저런 멋진 기차를 타고 우주 여행을 하고 싶다. 고 꿈꾸곤 했다. 이런 상상력과 호기심이 훗날 그가 혁신적인 정치 실험들을 시도하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1985년 가양중학교에 입학한 훈식은 이제 제법 의젓한 중학생이 되었다. 하지만 사춘기의 혼란과 함께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었다. 중학교 1학년 때 일어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 당시 대전 지역에서는
전두환 대통령 각하 만세를 외치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훈식은 어느 날 친구에게 왜 매일 만세를 불러야 하는지 모르겠다 고 중얼거렸다가 담임 선생님께 들켜 크게 혼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때부터 그는 당연한 것에 대해 의문을 품는 습관을 기르기 시작했다. 1987년 6월 항쟁이 일어났을 때 중학교 3학년이었던 훈식은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최루탄 냄새를 맡으며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직감했다. 집에 와서 TV를 켜니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고 있었다. 그날 밤 부모님과 함께 뉴스를 보면서 훈식은 처음으로 정치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왜 사람들이 저렇게 거리로 나온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란다. 라고 대답했다. 이 한마디가 훗날 그의 정치적 신념에 큰 영향을 미쳤다. 중학교 시절 훈식의 또 다른 특징은 중재자 역할이었다. 반에서 친구들 간의 싸움이 일어나면 양쪽 모두와 친한 훈식이 나서서 왜 싸우는지 이야기해보자 며 중간에서 조율하곤 했다. 선생님들도 강훈식이 있으면 반이 평화롭다 고 말할 정도였다. 1988년 명석고등학교에 입학한 훈식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명석고는 1983년 개교한 비교적 새로운 학교로 교육의 기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박주석 박사의 설립 이념을 가지고 있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어난 반장 선거 사건은 훈식의 리더십이 처음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 당시 반장 후보는 공부 잘하는 학생과 집안이 좋은 학생 2명이었는데 둘 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리 인기가 없었다. 그때 몇몇 친구들이 훈식아, 네가 반장해라 라고 제안했다. 처음에는 나는 공부도 그저 그렇고 특별한 게 없는데 라며 사양했지만 친구들이 그래서 좋다 며 밀어붙였다. 결국 후보로 나선 훈식은 선거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여러분보다 공부를 잘하지도 못하고 특별히 잘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솔직하고 겸손한 연설이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훈식은 압도적인 표차로 반장에 당선되었다. 반장이 된 후에는 월요일 조회 때 교장 선생님 훈화 시간을 줄여달라는 친구들의 요구를 교장실에 직접 찾아가서 건의하기도 했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일이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학교 축제 기획위원장을 맡아 명성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당시 다른 학교들이 대부분 딱딱한 학술 발표회 위주의 축제를 했던 것과 달리 훈식은 우리도 재미있게 할 수 있다. 몇 밴드 공연, 연극, 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선생님들은 처음에 너무 요란하다 며 반대했지만 결과적으로 역대 최고의 축제라는 평가를 받았다. 1990년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훈식은 대학 진학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했다. 당시는 치열한 입시 경쟁의 시대였지만 그는 단순히 좋은 대학만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 대학에 가서 뭘 할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진로 상담을 할 때 담임 선생님이 너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뛰어나니까 경영학이나 사회과학 쪽이 어떨까? 라고 제안했다. 그때 훈식은 경영학을 배우면 회사를 경영할 수 있나요? 그럼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겠네요. 라고 대답했다. 이미 이때부터 개인의 성공보다는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1991년 2월 훈식은 졸업 앨범에 이런 글을 남겼다. 명석고에서 보낸 3년이 내 인생의 밑바탕이 되었다. 특히 친구들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며 꿈을 키울 수 있었던 시간들이 소중했다. 앞으로 대학에 가서도 이런 마음을 잃지 않고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 이 글은
훗날 그가 정치인이 되어 보여준 모든 행보의 예고편과 같았다. 혼자만의 성공이 아닌 함께하는 성공, 작은 울타리가 아닌 더 넓은 세상을 지향하는 그의 철학이 이미 고등학교 시절부터 형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1994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정보학과에 진학한 훈식은 대학 생활을 통해 본격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갔다. 1990년대 중반은 한국 사회가 급속히 변화하던 시기였다. 문민정부가 출범하고 인터넷과 PC통신이 확산되면서 정보와 사회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었다. 경영정보학과라는 전공 선택도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었다. 당시 정보기술의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었고 경영과 IT의 융합은 미래의 핵심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었다. 훈식은 이런 시대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학 초기에는 학업에 충실하면서도 다양한 동아리 활동에 참여했다. 특히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이는 훗날 그가 인터넷 정당을 만드는데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다. 1995년 2월 21일 육군에 입대하여 제76보 병사단에서 행정병으로 복무하였고 1997년 4월 24일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경험은 훈식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 군대에서 만난 다양한 배경의 동료들을 통해 그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자란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농촌과 어촌에서 온 청년들, 공장에서 일하다 입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행정병으로 복무하면서 보여준 성실함과 책임감은 주변 동료들로부터 인정받았다. 복잡한 행정 업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서로 다른 성격의 동료들 사이에서 조율자 역할을 하는 모습은 훗날 그가 정치인으로서 보여줄 조율 능력의 초기 발현이었다고 볼 수 있다. 복학 후 1999년 총학생회장에 선출되어 교육개혁법 개정 반대 운동을 펼쳤다는 사실은 훈식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1990년대 후반은 IMF 외환위기로 한국 사회 전체가 큰 혼란을 겪고 있던 시기였다. 경제적 어려움이 교육 현장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정부는 교육개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려 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런 개혁이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총학생회장으로서 훈식이 보여준 리더십은 주목할 만했다.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를 시도했다.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대안을 만들고 이를 학교 당국과 정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의 정치적 감각이 드러났다. 이 시기의 경험은 그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다. 사회 변화는 단순히 저항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구체적인 대안과 실현 가능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과 협상의 중요성도 체득했다. 2000년에는 신은 패션이라는 의류회사를 창업하여 활동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기가 절정이었는데 노사모의 티셔츠를 만들기도 하였다는 경험은 훈식의 독특한 정치 입문 과정을 보여준다. 당시 노풍이라 불릴 정도로 노무현에 대한 젊은 세대의 열광이 대단했다. 훈식은 이런 사회적 현상을 단순히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기회로 연결시켰다. 노사모 티셔츠 제작은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새로운 방식이기도 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그는 정치와 대중문화 그리고 경제활동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 방식이 기존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 2036건자 네트워크를 통해 정정당당이라는 인터넷 정당을 만드는 일에 참여한 것은 훈식의 혁신적 사고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였다. 정정당당은 정치와 놀자라는 컨셉트의 인터넷 정당으로 386 시민단체 활동가, 노사모 일부 회원이 모여 만든 것이었다. 이들은 인터넷으로 자유로운 접속과 활발한 토론, 당내 투표와 선거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천해 보이겠다. 모든 시민이
자신의 생업을 가지고도 부담 없이 참여해 자기의 정치적 견해를 완전히 평등하게 반영할 수 있는 수평적 네트워크형의 개방된 정당을 만들겠다. 고 선언했다. 이는 2000년대 초반으로서는 매우 앞선 발상이었다. 인터넷을 통한 정치 참여,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 일상생활과 정치활동의 조화 등은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정치개혁의 과제들이다. 훈식이 이런 실험에 참여한 것은 단순히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때문만은 아니었다. 기존 정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는 진지한 고민의 결과였다. 2002년 대선 때에는 대학 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에 나섰다는 것은 그의 실용적 정치관을 보여준다. 거대한 담론이나 이념적 구호보다는 실제로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당시 대학생들의 투표율이 낮았던 이유 중 하나는 부재자 투표의 불편함이었다.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대학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투표를 하려면 고향까지 가야 하거나 복잡한 부재자 투표 절차를 거쳐야 했다. 훈식은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그가 훗날 정치인이 되어서도 보여준 특징과 일맥상통한다. 즉, 거창한 구호보다는 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손학규 캠프에서 기획팀장을 맡았고 손학규당 대표 시절에는 정무특보를 지내는 등 손학규계로 정치적 이력을 쌓았다는 것은 훈식의 본격적인 정치 입문을 의미했다. 손학규는 당시 개혁적 성향의 정치인으로 젊은 층에게 어필하고 있었다. 훈식이 손학규 캠프에 합류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기회를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개혁 의지와 정치 철학에 공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획팀장으로서 훈식은 선거 전략 수립, 공약 개발, 캠페인 기획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정치의 현실적 측면들을 배워나갔다. 이상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설득할 것인가의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무특보로 활동하면서는 당의 일상적 운영과 정책 조율 과정을 경험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당내 세력들을 조율하고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담당하면서 정치의 복잡함을 체득했다. 2008년 34살의 나이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다. 오랫동안 자유민주연합의 텃밭이었던 고향 아산시에서 통합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했고 단수 공천으로 충청남도 아산시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했다. 이는 훈식에게 큰 시련이었다. 그동안 쌓아온 정치적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자신 있게 도전했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아산이라는 지역적 기반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랜 기간 자민련의 텃밭이었던 지역 정치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다. 하지만 이 경험은 그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 정치는 개인의 능력이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의 관계, 시간을 두고 쌓아온 신뢰, 그리고 타이밍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배웠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경선 탈락한 것은 또 다른 좌절이었지만 동시에 그를 더욱 성숙한 정치인으로 만드는 과정이기도 했다. 두 번째 도전에서도 실패했지만 훈식은 포기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더 넓은 시각을 기르기 위해 노력했다. 뉴욕 주립대, 객원연구원과 동국대 언론대학원 겸임교수를 지냈다. 재직 시절 MBC 백분토론, YTN, 연합뉴스, 채널A 등 여러 방송국에서 출연 제의를 받아 1년여간 400여 회 이상 방송에 출연했다. 이런 경험들은 그에게 새로운 역량을 제공했다. 국제적 시각을 기를 수 있었고 언론과의 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또한 400여 회의 방송 출연을 통해 대중 소통 능력을 크게 발전시켰다. 이는 훗날 그가 당내에서 대변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된 후 훈식은 빠르게 당내에서 주목받는 인물로 부상했다.
2017년 5월 16일 초선 국회의원임에도 우원식 원내대표에 의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으로 선임된 것은 그의 뛰어난 소통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였다. 원내대변인으로서 그가 보여준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복잡한 정치적 사안들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능력,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태도, 그리고 당의 입장을 대변하면서도 지나치게 편향되지 않는 균형 감각 등이 언론과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2018년에는 집권 여당으로서 첫 전당대회인 제3차 더불어민주당 정기 전국대 의원대회에서 사회자로 나섰다. 대규모 정치 행사의 사회를 맡는다는 것은 단순한 진행 역할을 넘어서 당의 얼굴 역할을 한다는 의미였다. 이는 당내에서 그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2019년 10월 11일 자신의 지역구 근처에서 발생한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사건을 계기로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은 그의 정치 철학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 사건은 훈식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감을 느꼈고 동시에 어린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즉시 관련 법안을 준비하여 발의했고 이는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물론 일부에서는 그의 과거 교통 위반 이력을 들어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이런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도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끝까지 설득을 계속했다. 결국 민식이법은 국회를 통과했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예방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여준 그의 모습은 진정한 정치인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개인적인 불편함이나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사회적 필요에 의해 옳은 일을 추진해 나가는 용기와 책임감이었다. 2020년 2월부터 8월까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을 맡으면서 그의 정치적 위상은 더욱 높아졌다. 수석 대변인은 당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핵심 직책으로 높은 수준의 정치적 판단력과 소통 능력이 요구되는 자리였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었다. 정부와 당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고 매일같이 쏟아지는 비판과 요구사항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해야 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는 안정적으로 역할을 수행했다. 2020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는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당 위원장을 맡았다. 이는 그가 지역 정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음을 의미했다. 충청남도라는 큰 지역의 당무를 총괄하면서 그는 지역 발전과 당의 발전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 2021년 6월부터 10월까지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기획단 공동기획단장을 맡으면서 훈식은 이재명과 본격적인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이는 그의 정치 인생에서 또 다른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당시 대선 경선은 치열했다.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박용진 등 쟁쟁한 후보들이 경쟁하고 있었고 각각 나름의 지지 기반과 정치적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 경선기획단 공동기획단장으로서 훈식의 역할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이재명의 정치적 능력과 철학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다. 이재명의 서민적 배경과 실용주의적 정치관, 그리고 소통에 대한 의지는 훈식의 정치 철학과 많은 부분에서 일치했다. 특히 기존 정치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국민과 소통하려는 시도들은 그가 젊은 시절부터 고민해왔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으면서 훈식은 당의 핵심 전략가로 자리매김했다. 이 시기는 대선 본선이 치러지는 중요한 시점이었고 당의 선거 전략과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이었다. 전략기획위원장으로서 그가 중점을 둔 것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선거 운영이었다.
여론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각 지역별, 연령대별, 계층별 여론 동향을 파악하여 맞춤형 전략을 수립했다. 둘째,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소통 방식의 도입이었다.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젊은 층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전통적인 정치 소통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려 노력했다. 셋째,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실현 가능성이 의심스러우면 설득력을 잃는다는 판단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 2022년 11월 국회 정식 연구단체로 스타트업 연구 모임 유니콘팜을 출범시킨 것은 훈식의 미래지향적 사고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였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연구 모임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정치와 혁신의 접점을 찾으려는 시도였다. 유니콘팜은 여야 의원이 함께 모여 만든 국회 공식 연구단체로 스타트업이 겪는 규제와 제도적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전개했다. 이는 기존 정치가 주로 기득권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비판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기도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유니콘팜이 단순히 토론에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입법 성과를 만들어낸 것이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을 차례로 발의하여 스타트업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 이런 활동은 훈식이 단순히 기존 정치의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는 정치를 만들어가려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025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되는 순간은 훈식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큰 성취였다. 70년대생 최초의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그는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다. 강훈식 의원은 대선을 총괄한 전략가이자 경제와 예산의 전문성을 가져 향후 국정 조력자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임명 소감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전략적 사고와 실무 능력이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브릿지형 인물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소통과 조율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선택 요인이었다. 개파색이었고 당내외에서 폭넓은 신뢰를 받고 있다는 점도 중요했다. 임명 다음 날인 6월 5일 강훈식은 기자단과의 상견례에서 젊은 비서실장이 왔는데 전화도 안 받고 기분이 안 좋으실까 봐 왔다. 며 겸손하면서도 유머러스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그의 소통 스타일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그는 또한 국민을 대신해서 답답한 것들을 물어보고 답을 들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데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한다. 며 언론과의 관계에서도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런 모습은 기존의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대통령실 문화와는 다른 새로운 접근법이었다. 국민과의 소통, 언론과의 협력, 투명한 국정 운영 등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들을 그의 첫 행보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강훈식의 정치 철학은 한마디로 실용주의적 소통의 정치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는 거창한 이념이나 구호보다는 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책에 집중해왔다. 이런 철학의 뿌리는 그의 성장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아산에서 대전으로 이주하면서 경험한 환경 변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어울리며 터득한 소통의 기술, 군복무 중 만난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통해 체득한 현실 감각 등이 모두 그의 정치 철학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그가 일관되게 강조해온 것은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었다. 급변하는 시대에 과거의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 정당 실험, 스타트업 정책, 디지털 소통 등 그의 모든 정치적 시도들의 공통 분모였다. 97그룹 90년대, 학번 70년대생의 대표주자로 불리는 강훈식이지만 그의 정치적 접근법은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그는 젊은 세대의 관점과 에너지를 정치에 반영하면서도 기성정치의 경험과 지혜를 배척하지 않았다. 손학규라는 기성정치인과의 협력에서 시작하여 당내 다양한 연령대의 의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보여준 모습이 이를 증명한다. 이런 균형 감각은 그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발탁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 젊은 감각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면서도 기존 시스템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강훈식의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한국 정치 문화의 변화를 상징하는 의미를 가진다. 그가 보여온 개방적 소통,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혁신에 대한 개방성 등은 기존 정치 문화와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특히 그가 일관되게 강조한 수평적 소통은 앞으로 한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위에서 아래로의 일방적 지시가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 간의 활발한 의견 교환과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물론 그 앞에는 만만치 않은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과 정부, 각 부처, 국회, 시민사회, 언론 등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서 조율자 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다. 각각의 이해관계와 관점이 다른 상황에서 최적의 해법을 찾아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70년대생 최초의 비서실장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오는 기대와 부담도 상당할 것이다. 젊은 세대를 대표한다는 기대와 함께 그에 걸맞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도 클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그가 보여온 위기관리 능력과 학습 능력을 고려할 때 이런 도전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해온 그의 정신력이 큰 자산이 될 것이다. 강훈식의 인생 이야기는 한 개인의 성공담을 넘어서 우리 시대가 필요로 하는 리더십의 모델을 제시한다. 그의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교훈들이 있다. 첫째, 변화에 대한 적응력의 중요성이다. 아산에서 대전으로의 이주, 학생에서 창업가로, 창업가에서 정치인으로의 변신 등 그의 인생은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그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왔다. 둘째, 실패를 통한 학습의 가치이다. 두 번의 선거 실패는 그에게 큰 좌절이었지만 동시에 중요한 학습의 기회이기도 했다. 실패를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결국 성공으로 이어졌다. 셋째, 소통의 힘이다. 그가 정치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뛰어난 소통 능력이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며 갈등을 조율하는 능력은 오늘날 모든 리더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이다. 넷째, 시대 정신을 읽는 안목이다. 인터넷 정당 실험, 스타트업 정책, 디지털 소통 등 그의 모든 시도들은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의지가 그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마지막으로 신념을 지키면서도 현실적 해법을 찾는 균형 감각이다. 이상만 추구하면 현실과 괴리되고 현실에만 매몰되면 발전이 없다. 그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지키면서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는 데 뛰어났다. 충남 아산의 한 소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기까지의 여정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선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왔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이기도 하다. 강훈식의 이야기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의 새로운 도전이 이제 시작되었고 그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여정을 보면 그는 분명히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그의 이야기가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가능성이다. 평범한 배경에서 시작했지만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을 통해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것. 실패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자신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강훈식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소중한 교훈이자 그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이유일 것이다.